시흥부터사 자격증을 땄는데 정작 중소기업들은 평가를 제대로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소기업을 그러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평가할 것인가? 재무제표는 어떤 걸 볼 것이고 그 다음에 재무제표 이외에 다른 정성적 요소들은 어떤 걸 볼 것인지 이거를 이해하고 있는 게 맞겠죠. 근데 여러분이 어떤 인터넷이나 어떤 책에서 어떤 걸 봐야만 하는지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있던가요? 그래서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만 한다. 왜 이렇게 감사를 하고 하는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기술 동향은 말 그리고 요새는 또 공급망도 봐요. 기술 동향부터 좀 한번 얘기해볼게요. 비즈니스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배우셨어요. 어떤 기업의 사업부 이런 것들이 아마 여러분이 경제학 교과서 같은 거 보시면 이런 라이프 사이클을 따른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보통은 처음에 이런 라이프 사이클에서 시작해서 이거를 이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그대로. 그리고 여러 개가 섞여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뭘 배웁니까? BCG 매트릭스 같은 걸 배우죠. 요거는 부분을 지어 놓은 거고 요거는 한 사업부를 보는 거예요. 한 비즈니스에. 왜냐면 어떤 기업이 한 개의 사업부만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사업부를 떼서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과거에는 이런 방식으로 쭉 갔단 말이에요. 근데 산업 분석이 중요해진 이유는 아까 특히 기술 분석이 중요해진 이유는 얘는 요거를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 온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요까지 와서 요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럼 요까지 오면은 우리가 BCG 매트릭스에서는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얘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처음 어디에 해당하죠? 저 4번이죠. 얘네는 뭐겠어요? 회사의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죠. 얘가 갖고 있는 기술 수준이 예를 들어서 A 그레이드라고 봅시다. 근데 가령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이 갑자기 여기에서 얘들의 기술 수준은 B 그레이드입니다. A 그레이드보다 기술 수준이 더 높죠.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떨어집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충분히. 우리가 이걸 제일 대표적인 예로 뭘 볼 수 있습니까? 카테고리는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라고 칩시다.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을 처음 폰으로 스마트폰을 썼나요? 아니에요? 그럼 겪어봤겠네. 저도 겪어봤거든요. 그죠? 아마 여러분이 핸드폰을 스마트폰으로 바꾸게 된 시점이 아마 한 2010년, 11년 정도가 아닌가 싶거든요. 처음에 삼성이 막 옴니아 내놓고 이래가지고, 그죠? 그리고 갤럭시가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그때부터 이거 폴더폰 쓰는 사람 없죠? 한 2010년 정도까지만 해도 MP3를 썼어요. 그 다음부터 우리 MP3 썼어요. 스트리밍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산업 구조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느꼈던 것 중에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가 그렇게 온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겪은 거니까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어떤 제조기업들도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경험할 수 있겠죠.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기술적 어떤 동향이라는 게 매우 중요해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 그리고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이런 시장을 움직이는 5가지 힘이 있어요. 마이클 포터가 말하는 뭐예요? 그러면 공급자 교섭력은 원료를 공급하는 애들이 예를 들어서 요즘 반도체,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선박, 공급자가 교섭력이 강하죠. 그 다음에 공급자가 다수이고 구매자가 적은데 이럴 때 구매자가 좀 더 교섭력을 얻게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대체재의 위협은 이게 대체재 위협이 새로운 기술이 나오는 제품일 수도 있고 그 어떤 이 제품의 사용 용도가 바뀔 수도 있어요. 확장되거나 예를 들어 스마트폰이 있다. 예전에는 전화가 중심인 기능인데 지금은 어때요? 나머지 여러 가지 PC가 하는 여러 가지 오퍼레이션들을 지금 스마트폰이 다 대체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확장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신규 진입자 위협이라고 하면 신규 회사가 시장에 새롭게 진입을 하는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5가지를 이제 우리가 경쟁 전략으로서 분석을 하는데 저는 여기서 굉장히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제가 추가를 한번 해봤어요. 기술이.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봐야 돼요. 이 마이클 포터 파이포스 모델이 만들어졌을 때가 되게 오래됐죠. 그래서 제가 몇 년도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굉장히 오래됐을 겁니다. 근데 그때는 기술의 진보 속도가 그렇게까지 빠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분기마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 수준이 어떤 시장의 경쟁 판도를 아주 극명하게 바꾸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트렌드 같은 경우도 이때는 또 예를 들어서 ICT나 인터넷, 정보통신망 이런 것들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가 유통되는 속도가 굉장히 느렸었습니다. 뭐 가령 예를 들어 해외에서 유행을 하고 난 다음에 예전에 막 물 건너왔다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죠? 인터넷이 없죠. 그러니까 비행기나 배 타고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구전되고 막 책이나 잡지가 전달되고 그죠?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트렌드가 아주 느리게 전달이 됐었다면 지금은 물론 시차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거의 뭐 실시간으로
그런 트렌드의 어떤 전이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맞죠?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먹거리, 뭐 입는 거, 그죠? 그런 것들이 계속 바뀌고 또 요즘 어때요? 그 보니까 골프가 유행하다가 요새는 테니스가 또 유행한대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바뀌는 거죠. 요새 노스페이스 누가 입습니까? 그죠? 등골 브레이커 이제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죠? 그리고 걔네들의 노스페이스 영업무역이라든지 그죠? 이런 회사들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올랐다가 확 내렸잖아요. 그죠? 트렌드가 이렇게 많이 바뀐 거지. 아직 디스커버리는 건재한가요? 좀 약간 FLF는 좀 약간 그래요. 그래서 FLF는 그 MLB가 좀 건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고정돼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좀 열려있는 사고로 기존에 있는 이론의 실질을 좀 더 반영하는 형태로 어떤 이 산업의 어떤 상황들을 또는 기업의 상황들을 진단을 해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업스트림은요, 미드스트림은 운반을 말하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 석유니까 크루드 오일의 탱커 같은 게 있겠죠. 운반하는 겁니다. 선박으로 탱커가 쉽이죠. 쉽 아니면 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 다운스트림은요, 정제해서 화학 제품, 그 다음에 석유 제품 이걸 만들어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석유 제품은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아는 뭐 무연휘발유, 등유 이런 걸 말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게 밸류체인이 맞아 안 맞아요? 얘네들은 뭐 보통 누가 합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으로 치면은 뭐 중동, 러시아 이런 데 산유국이죠. 그리고 회사들이 있잖아요. 뭐겠어요? 어떤 회사들이 있습니까? 우열 더치쉘 이런 회사들 들어봤죠. 쉐브론 이런 회사들 이런 엄청나게 큰 석유 회사들이 있죠. 사실 제일 큰 회사는 페트로창이랍니다. 근데 이 회사들이 요 사업도 하긴 합니다. 근데 이런 회사들이 보통 개발을 3, 40초에 참여를 많이 하고 금융회사들도 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카리브해 같은 데다가 땅 파가지고 탐사한 다음에 땅 파가지고 석유 뽑아내는 거 있죠.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어요. 그래서 금융회사들도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겠어요? 이제 선박 회사들이 탱커를 가지고 뭐 HMM 이런 데는 뭐 상선인데 예를 들어서 이 원유 뭐 운반하는 거 예전에 SK 이런 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매각됐지만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운반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뭐 롯데케미칼, SK 이노베이션, SK 에너지 얘네들한테 일단 1차 제품을 납품받아가지고 또 2차 가공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이 회사들은 종류가 무수히 많아요. 근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상대적으로 보면은 이쪽이 우리 뭐라고 하냐면 전방산업이라고. 전방산업은 고객에게 근접, 후방산업은 고객으로부터 먼 원재료에 가까운 것들을 후방산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되게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준으로 얘네들의 후방산업은 여기고 전방산업은 이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밸류체인이 지금 요거보다 중간에 촘촘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되게 상대적인 개념이 되겠죠. 그러면 얘네들끼리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앞에 전방산업에 생긴 일들이 또 후방산업보다 계속 연관성을 미치거든요. 가령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보세요. 공급망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배가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미드스트림이 끊어진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가령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전에 수에즈 운하에 선박이 자초됐습니다. 수에즈 운하 여기를 보시면 여기가 터키거든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유럽으로 가요. 여기가 홍해거든요.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있어요. 여기가 막혔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로 가면 되는데 여기로 쭉 돌아가야 되죠. 좀 시간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석유 확보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그 뉴스나 이런 것들을 계속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실제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코로나가 창궐해가지고 예를 들어 중국처럼 도시가 봉쇄됐다. 그럼 어때요? 그 부품 실은 생산한 거 이동을 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뭐 답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문 뉴스 보면 뭐예요? CEO들이 맨 처음 출근해가지고 뭘 본다고 합니까? 원재료 수급됐는지부터 본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반도체가 지금 수급이 딸리니까 어때요? 지금 자동차도 안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산업 분석을 할 때 이렇게 밸류 체인이 과거에 정상적인 상황에서 상관이 없었는데 이런 변화가 생길 수 있어서 이런 것까지 살펴봐야 되지 않겠어요? 정적으로 기존에 있는 경쟁 강도 이런 것들 보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그런 것도 봐야죠.
와가지고 요새 주가 오는 데가 어디라 그랬어요? 그럼 보세요. 기업의 이익은요. 그러면 이걸 분석할 수 있어요. 우리는 뭘 보겠습니까? 이런 것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가격에 의해 가지고 수요가 얼마나 영향을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가 있고 그다음에 수량이 내리고 오르고가 있고 근데 그 정도의 차이가 탄력성에 따라 다르죠.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 시장의 어떤 경쟁이 독점인지 독점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과점인지 좀 경쟁인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에 따라 가지고 그게 달라지겠죠. 그리고 인플레가 오면 어때요? 코스트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올라갈 수 있죠. 그럼 이거를 여기다가 얼마나 전가할 수 있는가 이것도 따져봐야 되겠죠. 아니면은 다르게 코스트가 오르는 거하고 다르게 얘들의 어떤 가격이 조금 더 올린다 하더라도 이게 늘어날 수 있겠죠. 얘네들처럼.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업종마다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 다르지. 원재료 수급 상황에 따라서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 설명할 게 많아요. 산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하나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중소기업들이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민주노총에서 금속노조라는 걸 봤을 거예요. 그 대우조선에게서 지금 파업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물론 뭐 사정이 어떻게 했는지 제가 뭐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뭐 불법이다 해서 교섭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금속과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4차 산업혁명 이 시대의 산업의 쌀은 반도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전의 산업화 시대에 진짜 말 그대로 산업의 쌀은 철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철강 산업.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포스코나 현대제철 이런 회사들이 우리나라 철강 회사들 중에 뭐 원티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뭐 한국철강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회사들한테 이거를 받아가지고 이거를 2차 가공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아까 얘네들이 생산에는 원래 철강석을 수입하니까 철강석 수입할 때 운반하는 가격, 철강석 자체의 가격, 그 다음에 선물 거래를 하겠죠. 그 동향도 봐야 되겠죠. 얘네들이 신제품을 어떻게 개발해내는지 이걸 가지고 얘네들이 규모의 경제를 어떻게 이루고 어떤 신제품을 개발하고 또 납품을 하는지 이런 과정들을 쭉 봐야 되겠죠. 이거 가지고 기계도 만들고 제품을 갖다가 성형을 하거나 뭐 찍어내거나 프레스, 압출, 사출 이런 걸 해가지고 제품을 만들어내잖아요. 그것마다 각기가 다른 거죠. 그리고 수요 공급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선박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그럼 선박을 만들 때는 후판 같은 게 필요해요. 후판. 후판은 두꺼울 후자를 쓰는 건데 그러면은 선박에 그 두꺼운 예를 들어 철판을 써야 되잖아요. 선박이 모자라다 그러면은 후판 가격이 오르겠죠. 후판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아까 유의심을 하겠죠. 이게 다 산업마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학, 재무학, 경영학 다 필요하고 다 알아야 돼요. 실제로. 그래서 그게 시험 문제에 나오는 이유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게 되게 복잡하죠. 그러니까 골 아프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게 담보 주세요. 제일 좋은 건 뭐예요? 그러니까 담보 주세요? 아니면 담보 없어요? 그러면 보증서 끊어오세요. 그리고 대기업들은 대출 노노, 자기들이 채권 발행 그렇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은 그러니까 보증서 끊어와라, 담보 잡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담보가 없다 그러면 동산이라도 내놔라. 그럼 보세요. 이게 지금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을 아직 얘기 안 했지만 이거 다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산업 분석 이거 알아야 되겠죠. 그 산업이 엄청 여러 가지겠죠. 그럼 보세요. 이게 제가 처음에 이거 얘기했잖아요. 이거 따뜻하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되게 막 뭐락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 배웠다고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겸손하게 은행에 들어가서 본인 주변에 있는 그 산업들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